예,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경배. 들어오신 지 좀 며칠 되셨죠? 예, 8월 29일 날 저녁에 들어왔어요. 예, 한 달은 거의 8월 달은 미국에 계셨고. 8월 6일부터 29일까지 6일 날 떠나가지고 29일 날 들어왔으니까 예. 정확하게는 한 3주 미국에 있었죠. 한국에 안 계시니까 한국이 더 뭔가 헛헛하고 막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잘 오셨고요. 한 번 더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월간 정세현 9호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다녀오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뭔가 발음이 뭔가 이렇게 좀 버터 냄새가 좀 나고 막 보스턴 냄새? 영어 발음 같아요? 아니야. 이제 원래 보스턴이 아니라 미국서는 보스턴. 아니요, 버터요, 버터. 보스턴. 근데 버터 발음. 자, 정세현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뭐 거의 제1가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장관님은 저 장관님 그 생애에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을 바꿔야 돼. 민주 세력으로. 그건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절대 바뀔 일이 없을 거고. 근데 지금 미국 다녀오셨고요. 지금 7월 19일 날 출연하셔서 오늘 출연하시는 거니까 거의 2달 만에 출연하시는 거거든요. 미국 다녀오신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서 그냥 미국에 일보러 가셨다가 강연하고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사실 내가 1973년 8월 26일 날 결혼했습니다. 예. 그 이제 금년 8월 26일이면은 금혼이란 말이에요. 금혼. 50년, 만 50년 되는. 50년. 네, 금혼 여행을 보스턴으로 간 거예요. 우와. 딸이 마침 미국에서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딸 집에서 쉬면서 뭐 가까운 데도 좀 바람도 쐬러 댕기고 그러고 있는데 이 새날 방송을 본 아틀란타 교민들이 보스턴까지 오신 분을 우리가 땡겨서 강연을 좀 듣자 해가지고 아틀란타 초청으로 8월 18일 날 가서 강연을 했고 아틀란타까지 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또 우리 동네로 와라. 그 필라델피아 가서 또 19일 날 강연하고 20일 날은 보스턴 가기 직전에 워싱턴 DC에서 또 강연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동부 쪽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세 도시에서 통일 문제 관련 강연을 했는데 그때 강연의 주제는 오늘 이 책을 이렇게 크게 세워놨는데 이제 금년 2월에 나오는 게 통찰이라는 정세현의 통찰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는 그런 강연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여튼 새날 시청자들이 미국에 의외로 많더라고. 의외로요? 의외? 그 당연한 거요? 글로벌 국민 유튜브를. 그래요? 그러니까 금혼식 때문에 가신 건데 결국 가서 일만 하고 오셨구만요. 일만 하기는 일도 8월 26일 날은 또 그런 대로 손주들이랑 자녀들이랑 의미 있게 또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고,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국가에 뺏긴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무슨 원래 하던 일인데 미국 가서 그 일도 해야 되고 더구나 이 새날 청취자들이 이렇게 열렬히 요청을 하면서 막 책을 사가지고 서명을 또 받겠다고 기다린다는 소문을 듣고 안 갈 수가 없죠. 자, 방송 중에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계시면 혹시 1번 한번 땀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도도 한번 나왔었죠. 미국에 간 정세현의 일갈.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런 얘기 많이 하셨나 봐요. 하긴 우리 교민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가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교민들의 성향이 국내하고 비슷해요.
진보도 그- 있고 보수도 있고. 그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런데 아틀란타에서는 또 그 아틀란타 그 한인 그 말하자면 커뮤니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최대 그 대형 교회에서 행사를 강연을 하기로 장소를 정해놨었는데 보수 진영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만약 이 장소를 그대로 쓰도록 하면은 우리가 그날 그 쫓아와 가지고 항의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할 테니까 취소를 하라고 하는 아이고. 그런 이제 압박을 가했대요. 그 뭐 문자가 왔어요. 장소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라고. 과거에 내가 뭐 이제 2018년에도 아틀란타 강연을 갔었고 2001년에도 강연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뭐 장소 바꿔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도 이직이 있다. 응? 있죠. 네. 참. 아 근데 선진국의 삶은 뭐예요? 머리가 선진이 아닌데 참. 자, 어쨌건 대체적으로 그 상식을 가진 교민들은 걱정이 많으시죠? 한반도에 걱정이 대해서. 많죠. 네.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그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듣자고 했던 거고 그 바로 오마이뉴스에 그 기사를 썼던 분은 이제 오마이뉴스 왜 그 현지 기자인가 그런 거 있죠? 시민 기자. 시민 기자. 네. 그거예요. 시민 기자인데 그 제목을 뭐 좀 세게 보고 왔더구만 일갈이라고. 내가 물론 뭐 일갈을 하긴 했지만 그럼 뭐 잘 뽑았네요 일갈. 내가 아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공무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도대체 참 이렇게 대미 편중 외교를 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응?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판세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편중 외교를 할 때가 아니다 말이야.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부상하고 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자기 입지를 넓히려고 하면서 자꾸 미국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자기들 밑으로 말하자면 무릎 꿇리던 그런 식의 좀 장난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미 편향성이 강한 외교를 하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목을 미국에 온 정세현 뭐 일갈. 근데 일갈이라는 뜻이 한 번 그 한일자거든요. 갈이 큰 소리로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꾸짖다. 네, 그러니까 일갈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갈 뭐 이렇게 여러 번.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걱정들 많으신 우리 교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국민들 수준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 아틀란타에서 이제 그 월간 정세현 8호로 좀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촬영을 했대요. 네. 보내주면 여기서 이제 띄우면 된다는 식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잘못돼가지고 보냈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고 예. 뭐 화면이 안 보이고 소리만 나온다고 그랬던가? 예, 그렇죠. 그 좀 뭔가 지금 그쪽에서 기계 그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아틀란타에서는 그 세난을 통해서 아틀란타의 그 존재감도 좀 드러내고 아틀란타 교민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뜻대로 안 됐던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대신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그때 하신 말씀을 또 이 방송에서 하시면 또 그게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실시간으로 그 푸틴과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한테 중장기적으로 2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 이 발표가 그렇죠. 최근에 있었어요. 23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약 3조쯤 되더라고요. 환율 때문에. 3조?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저 정도 돈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는 무상 지원도 있고 또 뭐 유상 지원도 있긴 한데 유상 지원이라고 해봐야 완전 절이고 막 몇십 년에 걸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한테는 큰 그 빚일 텐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우리 적이야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저 말은. 그럼. 예. 왜 저러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23억 달러 뭐 한화로 계산하면서 한 3조 가까이 된다는 돈이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R&D 쪽에 그러니까 연구 개발 투자 쪽에 예산을 3조를 깎았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돌려 쓴 셈이 되는데 그 참 진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는가? R&D 예산이나 그 연구원들 국책 연구원들 있잖아요. 다 깎았는데 그 깎는 하한선이 20%였대요. 그러면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조금 깎으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어쨌건 간에 지금 윤석열이 친미 행보하면서 반러시아 행보, 그전까지는 반중국 행보 등을 하면서 지금 아니 그래서 친미 반러하는 거는 뭐 그건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 됐지만은 반러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 아니 저 미국, 또 일본 다 또 한쪽으로는 러시아하고 또 내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저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에 트럼프 만나러 갈 때 기차 타고 갔다는 기억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장관이 왜 기차를 타고 가요? 비행기 자신이 없어 그런가요? 그쪽의 설명은 이렇대요. 비행기를 얼마 전에 프리고진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렇죠. 예. 격추돼 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왕년에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인데 마오쩌둥 시절인데 그때 제2인자였던 그 린피아오가 이제 모택동 생전에 권력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다가 결국 망명을 러시아 쪽으로 시도를 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밑에서 포를 쏴가지고 격추시켜 버렸지. 그래서 나중에는 인표가 그냥 산산조각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북쪽에서도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가 뭐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는 없지만은 막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그 기름 넣고 중간에 또 하바롭스크쯤에서 기름 넣고 이렇게 가면은 가는 건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먼 지역에서 가니까 공해상에서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격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차를 타고 가면은 그 바로 상공으로 날아와야 돼, 영공으로 날아와야 되기 때문에 북한 영공이나 러시아 영공으로 와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하지 않겠는가. 안전성 때문에. 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러니까 요건 내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2000년 6.15 정상회담 후에 그 양반이 8월 달인가 언론사 대표들을 그리고 그때 문화부 장관 시절이니까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뭐 여담 비슷하게 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뭐 나 그 전에 그러니까 65년에 김일성 주석이 인도네시아를 갈 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 적도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미국이 언제 밑에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기차를 타고 가는 뿐입니다. 누군들 빨리 편하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고소공포증 없습니다. 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푸틴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한다. 일단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질 텐데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1시간 전에 또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그래요? 오늘? 축포 한번 터뜨려 준 거죠. 그거는 뭐 축포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뭐 또 미국이 또 그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뭐 전략 자산을 그 동해 상공으로 띄우거나 또는 무슨 뭐 그 한국 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에게 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자면 선제 공격이죠. 선빵을 놓는 거예요. 야, 참. 자, 그래서 결국 김정은, 푸틴 두 사람이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지금 하는 과정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가 저 우주 기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러시아 어떤 그 군사 기술의 총화인 것 같아요. 저 기지가 보면 원래 우주 발사 기지가 그 카자흐스탄 쪽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그 소련이었던 시절에 거기서 카자흐스탄의 사막지대에서 쐈는데 지금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91년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 남의 땅에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 시베리아 어디 중간에 거기도 뭐 사막지대 비슷한 넓은 땅을 잡아가지고 우주 발사 기지를 새로 세웠대요. 그게 보스토친이야. 저기 그 푸틴의 최애 장소 중에 하나여서 중요한 결정하고 그럴 때마다 저기서 저렇게 푸틴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뒤지지 않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마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윤석열 불렀던 그것처럼 캠프 데이비드처럼 그런 느낌인 거라고 좀 보고요. 그 적절한 비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캠프 데이비드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그 뭐 대중 대러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번에 그 푸틴은 보스토치니에서 김정은이를 불러가지고 대미 압박 내지는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그렇죠. 이 회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도 그런 쪽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우주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나든지 아니면 경제 지원을 대폭하든지 하는 식으로 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야, 평양에서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까지 철길로 2,300km랍니다. 2,300km 보스토치니까지 2,300km래요? 네. 저 어마어마 우리나라에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조금 넘잖아요. 북한 2,300km면 북한의 그 김정일, 김정은 전용 열차는 워낙에 무거워요. 무겁고 그래서 빨리 달리지를 못하는데 아마 2,300km 같으면은 아마 한 50시간 가까이 왜냐하면 시속 50km밖에 못 가거든. 그러니까 한 50시간 기차를 탔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하노이 갈 때 60몇 시간 탔다고 그러는데 못지않은 그런 그 장시간 기차를 타고 지금 보스토치니까지 가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그냥 푸틴이 주는 대로만 받아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주는 거에 막 5배, 6배, 거의 10배까지 받아내려고 그럴 겁니다. 북한은 그 중국이나 소련을 상대로 해서 외교할 때 보면은 저는 한 개 주고 그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5개, 6개 내지 10개까지 받아내려고 때를 쓰고 결국은 받아내요. 그러니까 당장 급전 주고 상대방한테 고리로 지금 그렇지. 받아내는 이런 건데.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군수산업 책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 방노단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얻고 싶어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하고 잠수함 기술. 핵잠수함. 그러니까 갈 때는 미사일, 올 때는 한 번 더 거쳐온다 그러잖아요.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저기 저 수호이 전투기 공장이 있는데 콤소몰스크 나무래. 어렵네요. 콤소몰스크 나무래. 저기에서는 이제 잠수함 만드는 기술. 참, 야. 이 상황에서 군수
산업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면 이제 기술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은 음. 무슨 뭐 시골 노인들 무슨 그 산업시찰 가는 식으로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그쪽에 그 지역을 콤소몰스크 아무로를 가면은 거기에서만 그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보스토치니도 지금 우주 발사 기지거든. 이번에 그동안에 지난 5월 달하고 8월 달에 5월 말하고 8월 24일 날 두 번 위성을 쐈는데 두 번 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세 번째 또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자들이 대거 수행원에 포함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야, 결국엔 북한이 남는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별로 드리는 거 없이 남는 장사를 잘한다니까. 네. 지금 푸틴이 한 말이에요. 북한에게 더 많은 탄약을 얻는 게 목적이다. 물론, 당장. 물론. 자,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또 50만 발인가 뭐 이렇게 그 사실은 전쟁 대비해서 비축해 놓았던 탄약 같은 것을 우크라이나에 뭐 대폭 주겠다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남쪽에 탄약이 이렇게 많이 없어진다면 북한으로서도 좀 탄약 좀 러시아 주고 그 대신 그보다 10배, 20배 많은 것을 받아내면 뭐 남는 장사다는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장관님 이게 윤석열은요. 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포탄이 부족하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얻은 건 우리는 없어. 미국이 뭘 주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얻는 게 없는데 그래도 김정은이는 나름대로 뭔가 얻는 이익이 있는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본다니까. 김일성 때도 한 번 움직이면은 진짜 수금을 두둑하게 해가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외교를 합니다. 나 이게 아니 좀 대통령이 외교를 좀 이딴 식으로 핵전쟁 나면 미국이 한국 지켜줄게 이게 지금 그 무형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 빼고는 우리가 얻는 어디 이득이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아니, 이미 심리적 핵공유 상태로 들어갔는데 네. 뭐 맘 놓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판 자동차가 4대랍니다. 4대. 물론 먼저 공장을 철수했다고는 하는데 철수 뭐 지금 준비 중인지 완전히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4대 팔았대요. 그 한국 정부가 6대, 러시아 6대라고 그러니까 나오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전쟁 때문에 미국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그런 그 결정을 하니까 러시아의 그 시민 국민들로서도 자기네 나라의 적대적인 그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 왜 사겠습니까? 그건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런 거죠. 니들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중국 사람들도. 그럼. 자, 근데 정세현 장관님이 새날 나오시기 전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 간다고 하니까 푸틴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인터뷰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예. 이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하는 것은 위성 기술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방송하는 직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손잡은 푸틴 북인공위성 개발 돕겠다. 결국 저거는 인공위성 개발하는 거나 미사일 개발하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 쏘느냐 멀리 쏘느냐의 차이잖아요. 똑바로 쏘느냐 각도를 줘서 쏘느냐. 예. 똑바로 쏘면 위성 쏘 올리는 거고 로켓이고 이렇게 쏘면은 이제 말하자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가령 미국 뭐 워싱턴 상공에서 떨어지든지 그게 이제 ICBM입니다. 예. 그럼 북한도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미사일 개발도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 기술이 네. 기술이라니까.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뭐 무당이어서가 아니라 수행원들의 면모를 보니까 위성, 미사일, 핵잠수함 이거 챙기러 가는 사람들이더라고. 아니 거기 해군 사령관이 왜 난데없이 거기까지 갑니까? 그러니까요. 미사일과는. 결국엔 그런 거네요. 러시아가 미국과 위성 개발, 뭐 달 착륙 이런 걸로 서로 경쟁을 할 만큼 기술이 뛰어난 나라고 한국의 지금 뭐 누리호 발사도 사실은 시작점이 러시아의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야 이거 아니 나로도에서 발사했는데 몇 번 실패하고는 결국 러시아가 쏘아 올려줬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러시아의 기술을 그냥 전수를 받겠네요. 포탄 좀 빌려주고. 그렇죠. 예. 와,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미국이 자기들 뭐 인공위성 기술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좋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고도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 그 30억 달러 차관을 주기로 하고 수교를 했는데 15억 달러 먼저 주고 이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15억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 나중에 이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장관 뭐 헬기를 좀 보내라. 뭐 북한 헬기와 만약 기종이 유수하거나 또 호환성이 있는 걸로 이제 보고 그 북한 무기의 뭐 장단점 같은 것을 분석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그걸 들여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그쪽에서 기술을 좀 배웠죠. 돈이 아니라 그 기술로 갚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미사일 사거리도 늘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럼 그 북한의 기술이 우리하고 같아지는 날은 금방 오겠네요. 어. 나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체제 유지해 보려고 뭐 어찌어찌 막 거의 제가 봤을 때 간의 수공업처럼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미국 니들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그냥 자폭해버린다 니들이랑 같이 요걸로 핵무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정부 들어가지고 야야 그러지 마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럴 테니까 이거 이제 핵무기 뜯어먹고 살 거 아니면은 미국과 좀 화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근데 네. 내가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일해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기회를 빌려서. 그 중국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상대방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내 능력을 가늠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전략을 세워야만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이제 손자병법의 그 제1항인데 가령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지금 날로 고도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뭐 캠프 데이비드까지 가가지고 한미일 삼국 정상들이 회의를 해서 북한이 자관 일만 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약속도 받아내고 실질적으로 전략 자산을 한반도 상공으로 막 뭐 배치를 해서 북한 겁주고 하는 거 그런 까지는 막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을 때 북한이 어떤 식의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렇게 러시아까지 쫓아가서 핵 잠수함 기술까지 받아내려고 그러고 유성 발사 기술도 받아내고 ICBM 기술도 받아내려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너무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었어야 돼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임계점에서 찰랑찰랑하게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그냥 무지막지하게 세게 물어붙이니까 북한도 말하자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지금 그 3,000km가 넘는 데를 50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고 와서 지금 푸틴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푸틴 김정은 만남의 주선자는 윤석열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그런 말을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 명분을 줘버렸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푸틴이 한번 경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니들이 우리가 그러면 북한한테 그런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제공하면 좋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저 무기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푸틴이 바로 그 얘기했지. 그럼 거기서 적절하게 어떤 진짜 아까 찰랑찰랑하는 맞아. 균형감 있게 외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더 강성으로 밀어붙이니까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알았어 그러면 우리 공개적으로 사실 이거 핵무기 개발 돕는 거잖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인공위성이 문제가 아니라.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말 있잖아요. 네.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너무 세게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큼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너무 북한을 세게 압박한 결과 결국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자초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를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 놨는데 1년 한 4개월 만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 파란색 모드여서 완전히 빨간색 모드로 바뀐 데 걸린 시간이 1년 4개월인 거예요. 그렇게. 와, 진짜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니 푸틴 대통령은 푸틴의 러시아는 박근혜 때까지도 낮은 선봉을 남북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경제적 그 이득을 취하면서 극동 러시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 낮은 선봉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극동 러시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푸틴 대통령의 말하자면 꿈을 그 들어줄 것처럼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런 뒤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북방경제특별위원회랑 북방경제 뭐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 러시아하고 한국이 북한을 건너뛰어서 긴밀하게 경제 협력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들어서서 북방경제협력특별위원회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하고 지금 완전히 적대 관계로 들어가놓으니까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적어도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는 기댈 것이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내가 북한을 도와주겠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력이 커지면 그만큼 그들은 불안할 거 아닌가. 그 계산하죠. 네. 윤석열이 G20 가서도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에 굉장히 훈계를 했어요. 응?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북한에게 대해서 막 훈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제정세라는 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진 측면이 있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한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얘기는 그건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를 설득을 해서 2006년 2003년 8월 27일부터 베이징에서 북핵 육자 회담이라는 것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한테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한국이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바람에 중국하고도 원수가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데 또 그쪽에 줄 서가지고 러시아하고 또 원수가 되고 이러면서 지금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 쪽으로 하고 역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런데 더 내 놀란 것은 지난번에 아세안 플러스 3에 갔나요? 아세안 회의에 갔었죠? 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거기 가가지고 아세안 국가들한테 북한이 아세안 국가들을 핵으로 이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하고 보조를 같이 해서 그렇죠. 북핵 문제를 풀자는 얘기를 보고, 야. 그리고 아세안 국가에는 솔직히 아세안 국의 10개국 중에는 우리보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베트남. 네. 베트남 미얀마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북한 편이에요. 우리하고도 수교를 했지만 미얀마, 라오스 다 그쪽. 캄보디아 다 그 북한하고 먼저 수교했던 나라들이고 인도네시아만 해도 한때 거기는 미국과 러시아, 소련이 말하자면 공산진영 뭐 자유진영 해가지고 쟤들끼리 세력 다툼을 할 때 냉전 시대에 인도의 네루와 인도네시아의 그 수카르노 둘이 비동맹 외교로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만 해도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다. 그런 외교를 쭉 해왔었어요. 일종의 중립 외교를 해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북한이 핵으로 너희들 위협할지 모르니까
우리와 비슷한 처지니 우리하고 같이 북핵 문제를 푸는데 협조하라.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왜? 우리는 별로 위협을 안 느끼는데. 그쪽으로 쏠 일이 없는데. 더구나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도 아니 우리가 왜 당신 좋게 해주려고 북한을 압박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어란 말이야?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구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굉장히 위협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그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이나 핵 잠수함 기술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회담이 전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이 국제정치 문제 그 발언도 하지 않던 해리스 부통령도 나서 가지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은 뭐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는 얘기를 하고 뭐 제이크 설리반 뭐 안보 보좌관도 나서 가지고 북러 이 핵기술 공유 뭐 등등을 걱정을 하고 블링컨도 한마디 하고 지금 미국에 지금 바이든만 가만히 있는데 미국의 그 대외 관계 그 고위급들이 전부 지금 북러 정상회담에 완전히 촉각을 세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에 오히려 지금 중국도 북러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실 자기 재선 용도로 반중국, 반러시아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 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한반도의 보수 진보를 떠나갖고 대통령이란 자는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북한은 우리가 좀 설득을 해볼게. 요 분위기로 가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한테 포탄 조금 주고 엄청난 기술을 가져오는 상황에 한국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대기업들의 투자를 갖다가서 미국에다 하잖아요 지금. 130조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참네. 아유. 참.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근데 이번에 중국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윤석열이 잔머리를 좀 굴려서 러시아와 중국을 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 사실은 G20이나 아세안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오염수 방류 문제로는 한국과 일본이 한편 묶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아예 오염수 방류의 공범처럼 한국을 인식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일본 총리는 그 중국 총리를 만나러 가서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제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요 관계인데 갑자기 중국과 또 저 리창 총리랑 만나가지고는 요거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 편이야 같은 갑자기 맥락 없는 이야기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일중이라고 했다가 한중일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지금 뭐 한중일 정상 3국 회의를 한국에서 열겠다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적극 추진. 그래놓고 그 G20 가서는 한일중이라고 또 일부러 저런 용어를 쓰고 한국 돌아와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결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글쎄, 그러니까 중국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갈라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죠. 참 그러니까 중국 네. 오히려 거꾸로 중국이 지금 수를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G20에서 만났나요? G20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이번에 간 게 아세안이야? ARF 회의였나? 자관 자카르타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났는지 조태용 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랬죠.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한국이 너무 미국 쪽에 막 다가가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니까 한국과 미국을 좀 떼놓으려고 쓴 수가 그 중국 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 겁니다. 상당히 큰 일종의 그 낚싯밥 비슷한 건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게 일종의 중국식 갈라치기 외교 전술이라고 나는 봅니다.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뭐 그 시진핑이 한번 오는 것이 좋아요. 왔다 가고 그 기회에 미국한테도 우리는 당신네 한쪽 미국 쪽에만 일방적으로 그 편들지 않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중국과도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속 우리 보고 뭐 미국이 안 파는 물건 마이크론 그 우리도 팔지 말라는 식으로 좀 압력 넣지 마라.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미국 무기를 사줄 수 있단 말이야. 중국에 돈 못 벌면 미국 무기 못 사. 어? 이런 식으로 좀 이번 기회에 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등거리 외교라면 너무 좀 그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그 단어가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그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외교를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되겠어요? 그 참.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 아니 관계를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 나중에 그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빈다는 그 속담도 있는데 북한이 결국은 푸틴한테 쫓아가리라는 것도 예견을 하고 대북 정책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여요.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 북한의 스탠스가 뭐였냐면 한국 패스하고 우리는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라 이 개념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오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도 뭔가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되게 아니 그러니까 높아지잖아요. 이미 그냥 북한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 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블링컨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소위 그 수를 쓰는 그 셈이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던져놓으면 뭐 눈에 잘 띄지 않는 제3국에서 북한 외교관과 미국 외교관이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뭐 적어도 물밑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해가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훨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식의 외교, 말하자면 통미봉남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불만이 일어나도록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를 쓸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가 얼마나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간악할 정도로 능수능대한지를 알고 그걸 다뤄야지. 그러니까 동네 바보 하나가 있고요. 바보 하나를 다루는 건 외교에서는 서로 밀당도 필요하고 EEJ도 필요하고 그렇지.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외교를 해버리면 결국 손해는 우리만 보게 되는 상황. EJ 뭐 원교 근공 구동전이 화이부동 뭐 여러 가지 그 사자성어가 다 그 외교의 전술인데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말하면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이 세계 소수인 줄 아는데요. 전 세계 국가들 중에 한 40% 이상은 친중국, 친러시아 이런 거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느낌, 브릭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분위기가 반미거든요. 아 그럼.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도 착각이고 미국도 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시장 넓힐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세계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크게 봐서는 미국이 세계 중심이야. 그런데 2010년에 지금 헨리 키신저 박사 지금 그분이 1923년생이니까 금년으로서 지금 만 100세인데 그분이 2010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컨트리 쇠퇴해가고 있는 중이고 중국은 지금 라이징 컨트리 융성하는 그런 국가가 돼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지고 있고 중국은 뜨고 있다는 얘기를 소위 그 미국의 그 외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했으면 한국에서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많은데 키신저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야 우리가 이거 너무 미국 편중적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반성도 해봤어야죠.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장관님처럼 무슨 통찰력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좋게 만드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단편적인 어떤 줄서기 외교, 행동대장 외교잖아요. 우리가 표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시진핑을 째려봤더니 옆에 있던 행동대장이 바이든의 주먹질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저 신냉전이 뭐 올랐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결국에 평화 모드가 아니라 전쟁 모드로 가면 피해보는 건 직접적으로 한국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도 없고 그 이전도 없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외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중국에 물건 팔지 말라고 그러고 중국에 있는 공장 뜯어다가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그러고 하면서 한중 관계를 완전히 적대 관계로 만들어 놓고도 미국은 중국과 무역을 계속해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중미 무역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보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다리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그 일본은 잘 안 돌아가고 뭐 한국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데 발빠르니까 먼저 올라가면 보고 저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뒤로 이제 빠지고 그런 사이에 올라가게 해놓고 바이든은 윤석열이 다시 내려올 수도 없도록 사다리 치워버린 거야 지금. 진짜 환장하겠네. 보는 사람 정말 아주 살 떨리네요. 참. 그러니까 외교 참모를요. 외교라는 것은 외교 세계에서 가치 외교다 이념 외교라는 것은 그건 짝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술이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사꾼들이 딱 그렇게 살잖아요. 이손님한테는 당신이 제일 매력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 양복이 어울린다고 그래서 팔고 또 다른 손님이 오면 그 손님만큼 또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기분 좋게 해서 물건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외교인데 그런 식으로 장사꾼처럼 하는 것이 외교인데 어떻게 거기서 가치와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끼리 한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막상 그렇게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가치 외교 또는 이념 외교 하는데 동조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저는 또 딴짓 했잖아 미국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외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면은 대통령 주변에 뭐라 그럴까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정말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지식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 제가 이런 설을 말씀드리면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응? 뭐냐면 윤석열은 제가 보기엔 최소한 일본한테 빚이 있다. 이념 이런 게 아니라 빚이 있다라고 봐요. 그걸 주선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딱 하나 버티고 있잖아요.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건이 단편적으로 하나 드러난 게 해병대 수사 외압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자를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연결돼 있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의 일본과의 외교는 거의 빚 갚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뭔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사실 한국 자체의 미래가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도 친일적인 정부 내에 그러니까 조정 내의 대신들을 매수를 했었지.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고종을 겁박해서 나라를 갖다 바친 거 아니요. 공감하시는 거네요. 응? 제 썰에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그럴 것 같다. 뭐 아니 이런 거.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 유식한 말로 데자뷰.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보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어떤 대통령이 강제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3.1절 8.15 경질스타 일본은 파트너다. 일본은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미 국방부가 지금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손을 들어줘 버렸으니 일본 해에 있는 섬 독도는 결국 일본 영토가 되고 마는 거지. 난 울릉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동해 전체가 일본해가 됐는데. 근데 그 일본이 뭐 동해 뭐 이고 있는데 윤석열은 외교 가가지고 바이든 만나고 기시다 만나서 좋대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 오염수 방류도 사실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도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문제 제기하면 괴담이라고 그러면서 막 때리고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빚진 게 있나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친일파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빚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푸틴 김정은과의 만남은 윤석열이 주선했다 사실상 둘이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 미필적 고의. 예. 미필적 고의요. 저는 오히려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이 독재자들 스킬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리스크를 키워가지고 내부를 결집시키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건 지금 미국까지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가요? 어? 미국까지도 불안하게 만든 거야. 너무 북한을 압박하는데 미국의 힘을 빌리고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북한은 꼼짝 못하게 됐다. 그러고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촉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김정일로서는 그래? 뭐 어느 정도 했으면 나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더 이상 숨도 못 쉬게 만들겠다고 하면 나도 살 길을 찾아야지. 그 7월 달에 왔던 쇼이고의 지금 그 무기거래 관계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먼저 투자했으니까 마중물을 분 셈이야. 마중물을. 이제 직접 가서 푸틴을 만나가지고 한 10배 되는 걸 뜯어내야 되겠다는 식으로 지금 3,000km를 한 5, 60시간 걸려가지고 50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간 겁니다. 아이고. 그럼 푸틴으로서도 그렇게까지 온 사람을 빈손으로 보낼 수 있어요? 더구나 만나는 장소도 그 보스토친이라는 우주 발사 기지에서 만나도 허용했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푸틴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하는 식으로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수호이 비행장 비행장에 있는 그 크라스 뭐지 콤소몰스크 나아무르 콤소몰스크 나아무레. 진짜 어렵네요 영어가. 네. 거기 지금 저 저 수호이 비행기 공장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도 들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 데까지 온 데에 대한 담례로서 그 비행기도 좀 주거나 아니면 비행기 기술 군수공업부장이 따라간 걸 보면은 부품 같은 것을 좀 어차피 북한 비행기가 다 러시아 거니까 예. 부품 같은 것을 좀 그 제공을 받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배우든지 그런 식으로 다 보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또 지금 되풀이하는 얘기가 되지만은 미국으로서는 제3국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너무 그렇게 그 소련과 밀착하지 않도록 떼놓으려고 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미국이 만나고 댕기는데 우리가 그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무슨 북한을 그렇게 그 한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들이 강하게 반발하도록 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결집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걸 내년 총선에 쓰겠다는 계산은 맞지도 않고 완전히 그 통미봉남 시대가 오면은 내년 선거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걸. 그러니까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이
어떤 분노가 결국에는 임기를 다 기다려 줄까 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저 대북 관계, 한반도 뭐 이런 것만 지금 살펴봤어도 지금 너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장관님. 예. 자, 월간 정세현 9호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장관님은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이요? 민주주의 평화 세월 잘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